최순이는 손녀 지은이의 결혼 한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72년을 살아오며 수천 벌의 한복을 만들어 왔지만 오늘처럼 바늘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할머니, 저 정말 이 한복 입고 싶어요. 지은이가 며칠 전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이는 저고리 깃을 다시 펼쳐보았다. 분홍빛 명주에 금실로 놓은 매화 문양. 젊은 시절 궁중 한복을 복원할 때 배운 그 기법이었다. 바늘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스쳐갔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반년. 바늘 끝이 떨려서 실을 꿰 수도 없었다.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순이는 바늘을 내려놓았다. 평생 자신 있던 손놀림이 이제는 배신하고 있었다. 공방 한쪽에는 완성된 한복들이 걸려 있었다. 화려한 색깔들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순이의 눈에는 모두 빛바랜 추억처럼 보였다. 할머니 때문에 지은이가 실망하겠구나. 순이는 손을 주물러 보았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버티기 힘들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 미영이 퇴근한 모양이었다. 엄마 아직도 하고 계세요? 미영이 공방으로 들어와 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은이 한복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엄마, 다른 한복집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요즘 기술 좋은 곳들 많아요. 그럴 수는 없다. 내 손녀 한복을 남이 만든다니. 순이의 목소리에는 완고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손목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정교한 바느질을 할 수 있겠는가?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쉬실 때가 됐어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그 말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다. 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라는 뜻 아닌가?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선언 같았다. 내가 뭘 쉬어?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순이는 다시 바늘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실을 꿰려고 했지만 계속 빗나갔다. 몇 번째 시도 끝에 바늘과 실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휴. 순이는 허리를 굽혀 바늘을 주우려 했다.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쉽게 굽혀지지 않았다. 미영이 재빨리 바늘을 주워서 건네주었다. 고맙다. 순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언제부터인가 딸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내릴 때도, 무거운 것을 들 때도, 이제는 바늘을 줍는 것까지도. 엄마, 오늘은 그만하세요. 내일 다시 해도 돼요. 미영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이면 더 안 될 텐데. 손목이 하루가 다르게 아파지는구나. 공방 안이 조용해졌다. 오직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했지만 왜 이렇게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 지은이의 한복은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순이의 마음도 그 한복처럼 어디선가 끊어진 실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혼자 공방에 앉아 있었다. 미영은 출근했고 지은이는 대학교에 간 상태였다. 조용한 공방 안에는 오래된 재봉틀 소리의 메아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순이는 천천히 공방을 둘러보았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한복을 만들어 왔다. 벽에는 젊은 시절 궁중 한복 복원 작업에 참여했을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28살의 순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참 당찬 시절이었지. 순이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창덕궁에서 훼손된 한복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전국에서 실력 있는 바느질 장인들이 모였고 순이도 그중 한 명이었다. 당시 순이의 솜씨는 정말 대단했다. 섬세한 바느질, 정교한 문양, 완벽한 색조합. 동료 장인들도 인정할 정도였다. 그때 만든 한복 중 하나는 지금도 국민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다. 공방 한쪽에는 옛날 작업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가위, 할머니의 골무, 손때 묻은 자. 모두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유산들이었다. 순이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모아둔 원단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비단, 명주, 모시. 각각의 원단마다 추억이 있었다. 첫째 딸 미영의 돌 한복, 둘째 아들 민수의 결혼 한복. 민수 녀석은 언제 돌아올까? 아들 민수는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언제나 마음이 쓸쓸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순이는 원단을 만지작거렸다. 부드러운 촉감이 익숙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한복을 만들었을까? 수를 세어보려 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바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순이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느질에만 몰두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복을 만드는 일 자체가 좋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 옛일이 되어버렸다. 손목은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지은이 한복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정말 늙었구나. 순이는 거울을 보았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주름살이 깊어진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어제까지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전화기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학교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다. 밥은 먹었느냐? 네,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할머니는요? 점심 드셨어요? 순이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오후 2시였다. 공방에 앉아 있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직 안 먹었구나. 바빠서 깜빡했네. 할머니, 제 한복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은이의 배려스러운 말이 오히려 순이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이런 한복 하나 금세 뚝딱 만들어냈는데. 그래, 알겠다. 할머니가 꼭 예쁘게 만들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점심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무거웠다. 그냥 의자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순이의 인생도 그 해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다. 찬란했던 정오는 지나고 이제 저녁 노을만 남았다. 해시태그 3장. 딸의 제안. 일주일 후 저녁 미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순이 앞에 앉았다. 지은이는 도서관에 간 상태였고 모녀만 거실에 있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순이는 차를 마시며 딸을 바라보았다. 뭔 일이냐? 엄마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손목도 아프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다. 그래서 요양원은 어떨까요?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간호사도 있고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순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요양원이라고? 내가 벌써 거기 들어갈 나이냐? 엄마, 그게 아니에요. 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미영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순이의 마음은 이미 상했다. 안전하다고? 집이 위험한 곳인가? 내가 뭔 사고라도 냈냐? 그런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낮에 혼자 계시는데. 순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는 소리인가? 내가 짐스럽다는 얘기지?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짐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이도 마음이 아팠지만 섭섭함이 더 컸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공방 일도 한다.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엄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공방에서 점심 거르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순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있으면 끼니를 거르는 일이 많아졌다. 그건 내가 조심하면 되잖아. 엄마 혼자 두는 게 오히려 불효예요. 제가 매일 걱정하며 지내는데. 미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그럼 네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 되잖아.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지은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죠.
순이는 할 말이 없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미영도 50이 넘어서 일하기 힘든 나이인데 가족을 위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양원 견학이라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미영이 팜플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깔끔한 건물,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 하지만 순이 눈에는 모든 게 가짜 같아 보였다. 여기서 뭐라고 살라는 거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취미 활동도 있고, 건강 관리도 해주고, 엄마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잘 지내세요. 순이는 팜플릿을 밀어냈다. 나는 안 간다. 죽어도 안 가. 엄마, 제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해요. 미영이 애원하듯 말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이도 마음이 아팠다. 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겠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시간을 줘. 순이가 한 발 물러서자 미영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도 더 좋은 곳들 알아볼게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곳은 마지막 정거장 같은 느낌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창밖으로 보이는 공방이 눈에 들어왔다. 40년 넘게 자신의 터전이었던 그곳을 떠나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2주 후, 순이는 결국 미영의 설득에 넘어갔다. 지은이의 한복 작업 중 바늘에 손가락을 깊게 찔리는 사고가 결정적이었다. 미영이 응급실로 데려가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일주일에 2번은 꼭 찾아뵐게요. 미영이 택시 안에서 순이의 손을 잡았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하나씩 지나갔다.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작은 교회. 모두 순이와 함께 늙어가던 곳들이었다. 슈퍼 아저씨는 순이가 한복 만드는 걸 자랑스러워했고, 미용실 사장님은 궁중 한복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저기 한복집 사장님 보세요. 진짜 솜씨가 대단해요. 미용실 사장님이 처음 만난 손님들에게 순이를 소개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기분이 좋았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나무들이 많아졌다. 순이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답답하다. 창문 좀 열어줘. 바람이 들어오자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은이는 오늘 수업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할머니, 빨리 적응하시고 건강해지세요. 제가 자주 놀러 갈게요. 지은이가 어젯밤 한 말이었다. 순이는 손녀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택시가 언덕길을 올라갔다. 순이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마을을 생각했다. 그곳도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바느질을 배우던 기억이 났다. 순이야, 바늘땀이 고르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 것 같았다. 조급하면 바느질이 삐뚤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다 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말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다. 하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다. 마당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저기 계신 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순이가 물었다. 엄마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계세요. 다들 밝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순이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왠지 허전해 보였다. 택시에서 내리니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평생 살아온 흔적들은 모두 집에 남겨두고 왔다. 공방의 재봉틀, 원단들, 그리고 미완성인 지은이의 한복까지. 엄마,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미영이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다. 순이는 뒤를 돌아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봤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가 부러웠다. 요양원 입구에서 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최순이 어르신이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절했지만 어색했다.
순이는 작게 인사했다. 이제부터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바라던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다. 깨끗하긴 했지만 집 냄새는 아니었다. 순이는 미영의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이에게 배정된 방은 4인실이었다. 이미 3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었다. 창가 침대 하나만 비어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간호사가 소개해주자 룸메이트들이 순이를 바라봤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이 먼저 말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할머니예요. 올해 85입니다.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순이는 어색했다. 평생 혼자 방을 쓰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니. 최순이입니다. 72입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친 후 미영과 함께 짐을 정리했다.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세 끝났다. 옷가지 몇 벌, 약통, 그리고 지은이 사진 한 장.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순이도 마음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겠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미영이 떠난 후 순이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좁은 공간에 침대 4개, 작은 옷장, 공용 화장실. 모든 것이 규격화되어 있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이동했다.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이는 빈 테이블을 찾아 앉았다. 메뉴는 나쁘지 않았다.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하지만 맛은 집에서 먹던 것과 달랐다. 싱거웠다가 짰다가 일정하지 않았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옆 테이블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네, 오늘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왔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할머니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어색했다. 밤이 되자 더 힘들어졌다. 룸메이트 중 한 분이 잠꼬대를 하고 다른 분은 기침을 계속했다.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집에서는 조용했다.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나 바람 소리 정도. 그런데 여기서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다른 방의 텔레비전 소리까지 모든 게 귀에 들렸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런데 7시에 기상방송이 나왔다. 어르신들, 아침입니다. 세수하시고 식당으로 나와주세요. 순이는 몸이 무거웠다. 집에서는 자신의 리듬대로 생활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했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가니 다른 어르신들과 마주쳤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건강 체크가 있었다. 혈압, 혈당, 체온 측정.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혈압이 좀 높네요. 약 잘 드시고 계시죠? 네, 집에서도 먹던 약입니다. 순이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남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전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강사가 와서 간단한 체조를 가르쳐 주었다.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어색하게 따라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익숙한 듯 웃으며 참여했다. 새로 오신 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강사가 순이를 보며 말했다. 순이는 억지로 팔을 들어 흔들어 보았다. 이런 걸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집에서는 이 시간에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점심 후 자유시간에 순이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멀리 산이 보이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바람은 불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 집에 있는 지은이는 뭘 하고 있을까? 순이는 손녀를 떠올렸다. 미완성인 한복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복집에 맡겼다고 미영이 말했지만 할머니가 만든 것과는 다를 테였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다. 집에서는 하루가 금세 지나갔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할 일이 없으니 시간만 더디게 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순이는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시간이 규칙적이라 몸은 편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어느 오후, 복도 끝 창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여인을 발견했다.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 등이 곱고 앉은 자세가 우아했다. 순이는 궁금해서 그 여인 근처로 갔다. 그런데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달빛이 물결 위에 흔들리고 궁전의 처마 끝에 바람이 머물더라. 순이는 발걸음을 멈췄다. 뭔가 시 같기도 하고 대사 같기도 했다. 실례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이 또렷했다. 옛날 연극 대사예요. 궁중 무용극에서 했던.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은하라고 합니다. 올해 76이에요. 최순이입니다. 72입니다. 궁중 무용을 하셨다고요? 순이는 관심이 생겼다. 자신도 궁중 한복과 인연이 있어서였다. 젊었을 때 국립무용단에 있었어요. 궁중 무용 복원 작업에도 참여했고요. 은화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랫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럼 혹시 창덕궁 복원 프로젝트 아세요? 80년대 초에 있었던.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죠. 저도 그때 참여했어요. 무용 부분 자문으로요. 혹시 어르신도? 저는 한복 복원 담당이었어요. 바느질 장인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40년 전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동지를 우연히 만난 것이었다. 그때 한복들 정말 아름다웠어요. 특히 궁녀 한복의 색감이 환상적이었죠. 은하가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맞아요. 색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옛 기록을 보고 천연염료로 염색했거든요. 순이도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다. 젊은 시절 가장 보람찼던 시간이었다. 그 한복들 지금도 박물관에 있다고 하던데요. 국민민속박물관이요. 저도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순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만든 한복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려워졌다.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은하가 신기한 말을 했다. 여기서요? 이 요양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박물관 분관이 있어요. 거기 전시실에 우리가 작업한 한복 몇 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인가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 산책 삼아 갈 수 있대요. 순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만든 한복을 다시 볼 수 있다니.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기대되는 일이었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담당 직원한테 말하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함께 가실래요? 은화의 제안에 순이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예술에 몸담았던 경험, 세월이 흐르며 겪은 일들, 그리고 가족 이야기까지. 은화도 순이와 비슷했다. 아들은 외국에 있고 딸이 요양원에 보낸 상황이었다. 무용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의 재능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여자가 예술하기 어려웠어요. 은하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했잖아요. 궁중 문화복원에 기여했고. 순이가 위로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자랑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잊고 있던 자부심을 되찾았다. 요양원 생활이 조금은 견딜만해졌다. 한 달이 지나고 미영이 지은이와 함께 찾아왔다. 순이는 그들을 보자 가슴이 벅찼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순이를 안았다. 우리 지은이 많이 컸네. 실제로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더 오래 못 본 것 같았다. 할머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다. 할머니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순이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집이 그리웠고 공방이 그리웠다. 엄마, 몸은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고요? 미영이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여기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서 괜찮다. 약도 제때 챙겨주고.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 줄 알았는데. 미영이 안도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지은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손수 만든 매화 브로치였다. 내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매화. 순이는 눈물이 날 뻔했다. 손녀가 자신을 위해 만든 선물이 너무 고마웠다. 고맙다.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그런데 할머니, 제 한복은 어떻게 됐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못 만들어줘서. 괜찮아요. 엄마가 다른 곳에 맡겼어요. 거기서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지은이는 밝게 말했지만 순이는 마음이 아팠다. 손녀의 마지막 한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한이 되었다. 할머니가 만든 한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순이의 말에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만들어주신 돌 한복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지은이의 말에 순이는 조금 위로받았다.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집 근처 소식, 친척들 안부, 지은이의 대학 생활까지. 할머니, 공방은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물었다. 아직 그대로 두고 있어요. 엄마 물건들 함부로 치울 수 없잖아요. 미영이 대답했다. 정리해도 괜찮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순이는 쓸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나중에 집에 오시면 다시 쓰실 수도 있잖아요. 미영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만 순이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오후에는 요양원 정원을 함께 산책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나았다. 지은이는 할머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다. 할머니, 여기 공기 좋네요. 응, 공기는 좋다. 조용하고. 친구들도 사귀셨어요? 은화 할머니랑 친해졌다. 옛날에 함께 일한 적이 있거든. 순이는 은하와의 만남을 이야기해줬다. 지은이는 신기해했다. 와,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좁구나 싶었다. 산책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차를 마셨다.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서먹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미영과 지은이가 일어났다. 엄마,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늦기 전에 가거라.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아쉬웠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응,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족이 떠나고 나니 요양원이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졌다. 순이는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다. 집에서는 이 시간이면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미영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다음 날, 은하와 함께 약속한 박물관 분관에 갔다. 요양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다. 날씨가 맑아서 산책하기 좋았다. 정말 우리가 만든 한복이 있을까요? 순이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다. 있을 거예요. 직원이 확실하다고 했거든요. 은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물관 분관은 작지만 깔끔했다. 입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한복 전시실은 이쪽입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시실로 들어갔다. 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전시실 중앙에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 몇 벌의 한복이 전시되어 있었다. 순이는 한 걸음씩 다가가며 한복들을 살펴봤다. 어머, 이거! 순이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유리 케이스 안에 자신이 만든 궁녀 한복이 있었다. 분홍빛 저고리에 금실로 놓은 매화 문양. 40년 전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그 한복이었다. 맞아요, 이거예요. 제가 만든 한복이에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하도 옆에서 놀라워했다. 정말요? 정말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네, 확실해요. 이 매화 문양 놓는 기법, 저만의 방식이거든요. 순이는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봤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기억났다.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안내판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조선 후기 궁녀 한복 복원 작품. 1982년 창덕궁 복원 프로젝트 제작.
전통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귀중한 문화유산. 문화유산이라고 하네요. 은하가 감탄하며 말했다. 제가 만든 게 문화유산이라니. 순이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한복이 이렇게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다니. 옆에 있던 관람객이 순이의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정말 어르신께서 만드신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네, 젊었을 때 한복 만드는 일을 했어요. 순이가 부끄럽게 대답했다. 와, 진짜 장인이시네요. 이런 분을 실제로 만나다니. 관람객의 감탄 어린 말에 순이는 가슴이 벅찼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부심이 되살아났다. 전시실을 한 바퀴 더 돌며 다른 한복들도 살펴봤다. 동료 장인들이 만든 작품들이었다. 모두 훌륭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요. 은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그러게요. 그때는 몰랐는데. 순이도 동감했다. 박물관을 나와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후회 안 해요? 그때 그만둔 건? 은하가 물었다. 후회요? 글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순이가 생각해보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무용을 계속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한 일들이 헛된 건 아니었어요. 저 한복처럼 남아있잖아요. 순이는 박물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순이 씨. 네? 우리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은화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손이 아프긴 하지만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요양원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는 거예요. 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간단한 바느질이라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무용 동작들 가르치고요.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요양원 생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는 뒤돌아 박물관을 바라봤다. 저곳에 자신의 작품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다.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순이는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에서는 젊은 시절 바느질하던 모습이 나왔다. 바늘을 들고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떠가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순이는 눈을 뜨고 그 빛을 바라봤다. 달도 매일 뜨고 지기를 반복한다.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 해가 져도 다시 뜨는 것처럼 무엇인가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순이는 지은이가 준 매화 브로치를 만져보았다.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 자신도 이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은하와 함께 계획한 프로그램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요양원 생활 한 달. 처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점 같아 보였다. 순이는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계 소리가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온다는 희망의 소리로 들렸다. 6개월 후, 순이와 은하가 기획한 전통문화 체험교실이 요양원의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다. 순이는 간단한 바느질과 자수를, 은하는 앉아서 하는 무용 동작을 가르쳤다.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지은이는 한복 디자인을 부전공으로 선택했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영감이었다. 미영은 엄마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순이는 여전히 집이 그립고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의 생활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창밖 박물관의 불빛이 반짝였다. 자신이 만든 한복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순이는 생각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구나.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바느질 작품이 들려 있었다. 비록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정성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른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각자의 몫이다. 순이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가고 있었다.